자, 이런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요 등록을 실행시켜 둔 후 계정 과목에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찾아보고 답을 구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 풀 때는 실기 화면의 어디에 계정 과목 및 주요 등록입니다. 요거 눌러놓고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게 궁금할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찾아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재고자산이라 하면 생산 과정이 있든지 판매 과정이 있는 모든 것들을 재고자산이라 하며, 대표적인 게 원재료, 반제품, 제품, 상품, 저장품, 미착품 등이 되겠죠.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 도착지 인도 조건이란 말은 도착해야지만 내꺼, 도착해야지만 팔린 거가 되겠습니다. 미착 상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착 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도착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재고자산이 맞다 아니다? 아니죠.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므로 미착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되고요. 만약에 선적지 인도 조건의 미착 상품은 매입자, 내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시성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그렇죠. 시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체험분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서 먹어라.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거 구매자가 매입 의사를 밝혔을 때 비로소 팔린 거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 팔린 게 아니라 내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예, 맞습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적송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탁자, 위탁자 이런 말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위탁자는 출판사라 생각하시고요. 수탁자는 서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점이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경우 출판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판매한 경우네요. 자, 수탁자가 서점이 제3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 팔았을 경우, 고객에게 팔았을 경우 출판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맞는 말이죠. 서점에서 책이 팔렸을 때는 판매된 거고 서점이 가지고 있는 책은 내 책이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물건을, 제품을 인도 시점에 팔린 거로 보게 되겠죠. 돈은 받든지 안 받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19년에 인식할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2018년 기말 단기 매매증권 천주 주당 공정가치 만원, 1000만원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2018년 기말 단기 매매증권 1000만원 대변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기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150만원이 있네요. 그래서 2018년 기말 평가를 하면 단기 매매증권 150만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나요? 기말에 1000만원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을 해서 150만원 올랐죠. 그래서 1150만원이 됩니다. 2019년 8월 1일 첨주를 주당 8,000원에 처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자, 다 팔았네요. 단기 매매증권 장부가액이 얼마였습니까?
1150만원, 1150만원.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다 가정하겠습니다. 800만원. 그러면 손해봤죠? 단기 매매정권 처분 손실 350만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단기 매매정권 처분 손실이 3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350만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되겠고요.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를 뭉쳐서 단기 매매정권 평가 이익이 150만원 생겼는데 그거를 했더니 공정가치가 공정가치가 만원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단기 매매정권을 평가한 후에 금액이 얼마가 된다? 10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정권 장부가액이 이 두 개에 의해서 얼마? 1000만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정권이 얼마? 1000만원이 되겠네요. 1000만원이 되고, 그리고 현금 받았다 치면은 단기 매매정권 처분 손실이 200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2번 문제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각각 따로 보았습니다. 따로 봐서 이렇게 하나 1번 거, 2번 거, 이렇게 3번 거 따로 보았더니 350만원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거 두 개를 뭉쳐서 단기 매매정권 평가 이익을 계상한 금액이 주당 만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주당 만원짜리가 1000주가 있으니까 단기 매매정권 장부가액이 115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으로 보고, 그럼 1000만원짜리가 팔렸으니까 800만원 받고 팔았기 때문에 평가 손실이 200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한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뭐 350만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푸는 길밖에 없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남이 발행한 수표 현금이죠. 질권이 설정된 보통예금, 담보로 제공된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답은 2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3개월 이내인 거 맞습니다. 당좌예금 당연하죠. 현금성 자산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인데요. 이 문제의 정답은 답안지를 보니까 이게 모두 다 맞는 걸로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권입니다. 질권. 이게 질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담보 물건을 질권이랍니다. 자, 이 질권은 저당금과 함께 약정 담보 물건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자,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채권, 주식, 특허권 이런 것들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통 예금은 채권도 아니고요, 주식도 아니고요, 특허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출제자가 정답을 선택해 달란 말은 2번 담보로 제공된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2번을 찍어 달란 말이었는데요. 이 문제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질권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 채권, 주식, 특허권 이런 것들인데 보통 예금은 질권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조금 이상한 거로 봐서 모든 것을 다 정답으로 했던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담보로 제공된 거 이런 것들은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4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은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아니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죠.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게 틀렸던 겁니다. 따라서 기억본과 니은본 틀려서 답은 1번이 되고요. 맞는 것도 봅니다. 자본변동표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맞는 말이며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5번. 한국은 업무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이때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취득원가 여기 있죠. 취득원가 이거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말 아닙니까? 무엇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부대비용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죠. 900번대란 말입니다. 으로 처리한다. 지금 기계장치 구입 가액이 900만원, 배송료 포함되어야 되겠죠. 설치비 포함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다 더하면 얼마? 950만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6번.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요렇게 되네요. 요렇게가 있고 이것은 요렇게 꺼져 있습니다. 자, 총원가가 있고요. 조업도가 있고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총원가도 증가되네요. 이런 것은 무엇이 된다? 변동비가 되겠죠.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많이 드는 거 변동비. 자, 그리고 조업도가 증가해도 총원가는 항상 일정하네요. 이런 것은 뭐 고정비가 되겠죠.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임차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자, 조업도가 이렇게 꺼놓고요. 조업도가 증가하면은 총원가도 증가하는데요. 자, 조업도가 0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뭐 고정비가 발생되죠. 이런 거는 준변동비에 됩니다. 준변동비. 그리고 조업도가 증가하면은 원가가 증가되는데요. 일정 부분까지는 하다가 그 단위를 넘어가면은 또 증가되고 이런 것은 준변동비의 그림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틀린 걸 찾는 거네요. 기억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예, 맞습니다. 얘는 단위당이란 말은 한 개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자, 여기 틀렸네요.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다는 맞지만 자, 고정비는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일정하게 이렇게 발생되는 게 고정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 한 개당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한 개당 고정비는 줄어들고요. 작게 생산할수록 고정비는 증가하겠죠. 그래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D컷은 대표적인 예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있다. 준변동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아예 하나도 안 쓰더라도 기본요금이 있잖아요. 수도요금도 아예 한 개도 안 써도 기본요금이 있죠. 그러니까 전화요금 그런 게 되겠죠. 리얼본은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발생액이 달라지는 준고정비를 나타낸다. 예,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자, 3.1주는 악기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로서 단기 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기 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공식을 적어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공식들은 기본이죠. 전산회계 1급에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공식을 제가 적어 두었고요. 문제에서는 기말 제품 재고액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나온 대로 한번 볼게요. 단기 총 제조원가입니다. 자, 먼저 직접 노무비가 있네요. 직접 노무비 10만원, 제조간접비 5만원 여기에 적었습니다. 직접 재료비 16만원, 직접 재료비 16만원 적었어요. 이것들을 다 더하니까 31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입니다. 기초 제공품입니다. 기초 제공품 여기 있네요. 전기말이 기초가 되잖아요. 얼마? 15만원. 다음 단기 총 제조원가는 알 수 없고요. 기말 제공품 있죠. 재고액 얼마? 11만원입니다. 자, 단기 총 제조원가는 위에서 구했죠. 얼마? 31만원이었습니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다 계산해 보시면 35만원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요거
제품 매출원가는 자, 먼저 기초 제품 재고액이 얼마? 13만원. 별 문제 없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35만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제품 매출원가 28만원이죠. 28만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수식을 만족하는 기말 제품 재고액은 계산을 해보시면 2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0만원인 3번이 되며, 이 문제는 기본이죠. 우리가 세무시험에 응시하시면서 이 공식을 모르고 치신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반드시 익히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8번입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합원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거죠. 첫 번째,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예, 맞습니다. 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어주는 방식이죠.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시키고 난 후 단기 착수분을 완성시킨다는 가정하는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평균법은 전기에 이미 착수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하고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답은 4번입니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 제공품이 사용이 되면은 선입선출법, 기초 제공품이 사용되지 않으면 평균법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말로 나왔고요. 제가 밑에 설명을 한번 적어두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표가 이해가 됩니다. 기초 제공품 8개가 있고 완성도 50%, 단기 착수 수량 50개, 그리고 T자 계정으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단기 완성 수량, 그리고 기말 제공품 수량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평균법의 재료비 구하는 공식은 자, 평균법입니다.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평균법의 재료비는 단기 완성 수량 이것 더하기 기말 제공품 수량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58개가 되겠죠. 58개가 되고, 다음 두 번째 평균법의 가공비입니다. 가공비도 역시 요거 사용 안 됩니다. 단기 완성 수량 46개죠. 더하기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말 제공품 수량 12개 곱하기 완성도 50% 하면 요거는 6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몇 개가 되겠다? 52개가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 반드시 익혀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의 재료비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선입선출법의 재료비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빼기 기초 제공품 수량입니다. 기초가 사용이 됩니다. 8개를 빼면은 뭐가 된다? 선입선출법의 재료비가 되고요. 다음 똑같습니다. 평균법의 가공비를 보십시오. 단기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인데요. 선입선출법의 가공비 한번 보십시오. 단기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 여기까지는 같지 않습니까? 빼기 기초 제공품 곱하기 완성도, 즉 기초 제공품 8개 곱하기 완성도 50%를 빼주면 이게 선입선출법의 가공비가 됩니다. 따라서 공식을 한번 잘 보시면, 자, 평균법의 재료비와 가공비는 선입선출법의 재료비와 가공비에서 이렇게 기초 제공품이 사용이 안 되면 평균법이 되고요. 이게 기초 제공품 수량이 사용이 되면은 평균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없다면은 공식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며, 이 문제는 이 방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이거 제공품과 이 말을 주고, 그리고 평균법의 재료비는 얼마인가,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의 가공비는 얼마인가, 이거 물어볼 확률이 많습니다. 이 공식 꼭 좀 익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9번, 실세무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노무시간이네요. 당해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는 10만원 과대 배부하였다. 그러니까 예정보다 10만원 더 많이 배부하였네요. 당기 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40만원이었다. 그러면 얼마 배부됐을까요? 50만원 배부가 됐겠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단 직접 노무시간은 10,000시간이었다. 자, 예정 배부율은 실제 발생액 플러스 과대 배부 나누기 시간이 됩니다. 자, 따라서 실제 발생액은 40만원, 과대 배부된 게 10만원. 그래, 직접 노무시간은 10,000시간. 계산해 보시면 50만원 나누기 만이니까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50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상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상의 오류는 무엇인가? 자, 제가 여기에 앞에서도 나와 있던 공식을 적어 두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랍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과대하게 계산하였다. 즉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단기 총제조원가가 올라가겠죠. 이게 올라가고, 그리고 다음 단기 총제조원가가 올라가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올라가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제품 매출원가가 올라가겠죠. 따라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지금은 요거 두 개만 필요하네요. 요거 두 개만 일단 필요하고, 다음, 단기에 투입된 원재료를 과소했다. 원재료는 재료비잖아요. 재료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단기 총제조원가가 줄어들겠죠. 나머지도 다 줄어듭니다. 관계 있습니다. 세 번째, 기말 제품 원가를 과소 계산했다. 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말합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품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기초 원재료를 과대하게 계산했다. 자, 기초 원재료가 과대하게 되면은 직접 재료비죠. 이게 재료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들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며 3번이 정답이 되었던 이유는, 자, 문제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거 두 개의 영향이 있으면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3번은 기말 제품가가 과소 계산됐단 말은 기말 제품 재고액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된다. 제1번 맞는 말이죠. 재화를 넘겨줄 때 팔린 거로 보겠단 말입니다. 두 번째,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다. 백화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화점에서 자, 상품권을 팔았습니다. 팔면 이때는 선수금으로 잡아두었다가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실물과 교환해 갈 때 그 선수금이 상품 매출로 떨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2번 맞는 말입니다. 3번,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실업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그 재화가 실제 판매될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다. 답은 3번입니다. 폐업일의 공급 시기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판매될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되면 안 팔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년 동안 10년 동안 안 팔리면 부가세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용역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공장
공장 재단의 대여. 요거는 공장에 재단을 대여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의 사업 소득입니다. 사무실용 오피스텔의 임대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으로 봅니다. 상가의 임대 2번, 3번 비슷한 말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입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의 대여는 기타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요거는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하나 익혀주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과세 비과세 따지는 겁니다.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 휴직급여, 우리 이거는 실기 문제하면서 했잖아요. 비과세가 됩니다. 실기할 때는 안 냈네요. 육아 수당이죠. 그게 비과세였고 어쨌든 요거 비과세입니다. 다음 연 1천만원의 금융소득, 국내에서 받는 보통예금 이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과세가 됩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되고요. 2천만원 이상은 종합과세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3천만원 예금을 해두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달에 한 번씩 이자 주잖아요. 그럼 이자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 소득세 14%에다가 지방소득세 요거의 10% 1.4%가 되겠죠. 그래서 15.4%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분리과세됩니다. 2천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원 이상은 종합과세가 돼요. 이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도 비과세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참고로 금융소득이죠.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소득세만 하면 14%인데요. 지방소득세가 이 소득세의 10%입니다. 그러니까 1.4%가 되겠죠. 1.4%. 합해서 얼마? 15.4%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다음 중 면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 또 3개는 면세인데 1개는 과세란 말이죠. 첫 번째, 외국에서 생산된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농산물로서 미가공된 것.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과세됩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식용으로 제공되는 국내외 생산은 면세입니다. 여기에서는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이라 그랬잖아요. 식용으로 제공이 되었더라면 면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국내 생산은 면세지만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외국 생산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시외버스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정기적인 노선이 있는 거죠. 대중교통입니다. 요거 면세입니다. 금융, 보험 용역으로서 자금의 대출 또는 엄의 할인, 면세가 됩니다.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교습소가 제공하는 교육 용역, 교육 용역인데요. 교육 용역 중에서도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 사업자가 다음같이 과세 사업용으로 수취한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불공이 하나 있다네요. 그거 찾아란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반 과세 사업자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두 번째, 간이 과세자로부터 소모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간이 과세자한테 매입세액은 불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불공인 것이 아니라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죠.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든 세금 계산서를 받든 현금 영수증을 받든
간이 과세자에게 찬 것은 그 자체가 불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원재료를 6월 30일에 구입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6월 30일로 당연히 원재료 사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았으니까 매입세액 공제되죠. 맞습니다. 공장의 사업용 기계장치를 수리하고 수리비에 대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당연히 이것도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85회 정산세무 이것 문제는 실제로 조금 수월했네요. 문제가 조금 수월하고 아주 난이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조금 높았던 것 같고요. 너무나도 애석하게 86회 때는 조금은 지금보다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어려워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요. 마무리 잘 하시고 요점 정리 잘 하셔서 시험에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기를 기원합니다.